새벽 5시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우리 부부는 이미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레 하나, 등에는 커다란 마대자루를 메고 말이죠.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하나씩 돌며 골판지와 페트병을 찾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부지런한 할아버지, 할머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겨우 2만 원, 많이 모아봤자 3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끼니 한 끼와 고시원 하루 숙박비를 해결해야 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평생 모은 10억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에서 텃밭도 가꾸고 손자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쥐어주고 가끔씩 국내 여행도 다니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노후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10억이라는 거금이 1년 만에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에 대한 올바른 사랑과 지원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신호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억 원을 모두 잃고 폐지를 줍게 된 70대 부부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아내는 71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도 10년씩 입었고 여행이라고는 가족들과 함께 근교 나들이가 전부였죠. 그렇게 40년을 버텨온 결과가 바로 10억 원이었습니다. 예금 5억, 적금 2억, 주식 1억 5천만 원, 그리고 비상금으로 쌓아둔 현금 5천만 원. 이 돈으로 우리는 은퇴 후 2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첫 해는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깨어나고 하고 싶었던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그런 부모님이 대견하다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35살의 딸은 대학교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10년간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손녀 하나를 두고 있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딸이 가끔 손녀를 데리고 놀러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면 아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했죠. 이런 게 진짜 은퇴 생활이구나. 이래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은 은퇴 6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연락 횟수가 늘어났고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려니 했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딸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딸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말에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설마 부모에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한 달 후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이 본격적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린 것은 은퇴 7개월째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당장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앞섰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40대 중반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도 아이가 어려서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우선 위로의 말만 해주고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계속 뒤척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어려운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가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고 했는데 초기 자본금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설명을 들어보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사위가 원래 유통업계에서 일했고 온라인 판매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업자도 이 분야 전문가라고 했죠. 무엇보다 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본금이었습니다. 상품 구매 자금, 창고 임대료, 홈페이지 제작비 등등 해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받은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딸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억 원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투자라고 하니 단순히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딸을 도와줘야 한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국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2억 원을 송금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은행에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딸은 정말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딸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줬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품도 입고하고 있고 첫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죠. 저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고 사업 얘기를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딸이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고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고 관리였습니다. 딸의 설명에 따르면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상품을 미리 확보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원만 더 있으면 완전히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1억 원을 더 달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2억 원도 이번에 실패하면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을 끝까지 믿어보자고,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모두 잃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1억 원이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달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에는 직원 급여 때문에 또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미 4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지만 딸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계약서 같은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업이 이미 실패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에게 직접 사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안내한 곳은 외곽 공단 지역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 하나와 창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사위와 동업자 단 2명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창고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서 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의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지난 6개월간 매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장부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 돈으로 연명하는 가짜 사업이었던 거죠. 사업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과 크게 다퉜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 많은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변명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사억 원을 잃었지만 더 이상 손실을 키울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푼도 더 주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진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사업 아이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카페 사업은 확실하다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8개월째 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비를 못 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면서 손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최소한 아이만큼은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몰래 1억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것은 며칠 후 통장 정리를 하면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금 내역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억 원뿐이었습니다. 전체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고, 저는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아내는 여전히 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 혼자 악역이 된 기분이었죠. 가족들 모두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9개월째 딸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땅이 있는데 몇 년 후에 개발될 예정이라 값이 몇 배로 오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억 원만 투자하면 5억 원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까지 데리고 와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직원은 매우 전문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설명했고 관련 서류들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보인다고,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류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니 믿어봐도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서류들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또다시 저 몰래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해지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원래 10억 원의 30%만 남은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0개월째 부동산 투자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딸이 소개받은 그 땅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임야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가짜였죠.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에 우리 가족이 모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자신도 피해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인에게 속았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 원은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은 돈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노후 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원주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세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연간 생활비를 아무리 줄여도 3억 원으로는 10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딸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이 무려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딸과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3억 원까지 딸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을 1년 만에 모두 잃는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냐고, 정말 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까 몇 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애는 아직 젊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딸은 남편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보다 딸의 현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40년 부부 생활이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마지막 남은 3억 원을 모두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예금, 주식, 비상금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은 정확히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억 원이 모두 사라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담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겨우 8만 원. 이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모두 받은 후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우리는 돈을 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모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사업도, 투자도, 빚도 모두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월세를 못 낸 지 한 달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보증금도 밀린 월세로 상계되어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루 8천 원이면 잘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며칠이 한계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폐지 줍기는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골판지를 뒤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누군가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번 돈은 겨우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하나를 사서 아내와 나눠 먹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시절에도 이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도 많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고시원에서 묵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만 5천 원짜리 방이었는데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3평 정도였지만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고 날씨가 나빠도 나가야 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거리를 헤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폐지 줍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 70대 몸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약국에서 파는 투통약으로만 견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집 근처는 피하게 되었고 멀리 가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폐지를 주울 수 없어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시원비도 밀렸고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굶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배고픔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개자마자 바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했고 좋은 장소는 이미 선점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폐지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양을 가져가도 받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8,000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고시원비도 못 내고 밥값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데 70대 중반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저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서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무료급식소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저희와 비슷한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글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고시원에서 인터넷으로 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SNS도 뒤져보고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지 줍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사장이 방값을 올린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하루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5,000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싼 곳은 조건이 더 열악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으로 옮겼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햇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12,000원이라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원에서 한 달을 지내던 중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폐지 주우러 나가려던 아내가 현관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깨워도 의식이 없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당일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응급실비만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지만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의료진은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후 폐지 줍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어야 했고 저 혼자 나가서 2사람 몫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났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밴드와 소독약으로만 처치했습니다. 그 후로도 무릎이 계속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1,000원, 2,000원씩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는데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분이 알려준 소식이었는데 저희 딸이 새 집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남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SNS에서 새 집 자랑하는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동안 딸은 저희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산 것이었습니다. 10억 원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살고 있다는 그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하철비도 아까웠지만 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경비실도 있고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더니 거주자에게 먼저 연락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 이름으로 호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런 사람은 거주자 명단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위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점점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고 결국 저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비와 시간만 낭비한 하루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딸은 철저히 저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키워준 부모를 완전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폐지 줍기가 더 힘들어졌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감기에 걸려도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침을 계속했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매일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에 지쳐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비록 딸에게 배신당했지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재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모은 10억 원이 1년 만에 모두 사라지고 70대 중반에 폐지를 줍게 된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무분별한 퍼주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관련 서류들을 요구하세요. 둘째, 투자가 아닌 증여라면 액수의 한계를 정하세요. 셋째, 가족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약속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충분한 상의입니다. 저희처럼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부부 공동의 것이고 부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전히 반지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님이 저희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임시거주 시설도 안내해 주셨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사님이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리 업무라서 폐지 줍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월 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세요.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